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극단주의를 경계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것의 반대쪽에 있는 것들을 경계하죠. 정치로 치면 좌를 선택하면 우를 경계하고 우를 선택하면 좌를 경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은 비단 정치나 자신의 견해와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한 곳으로 몰려가고 군집을 이루어서 극단주의로 표출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영역에도 나오는데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공급 부족으로 폭등을 예상하고 테슬라를 매수하면 레거시 자동차의 폭망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법정 화폐의 몰락을 상상하죠. 당연히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부동산을 안 산 사람은 인구 감소로 폭락한다고 믿고 있고요. 레거시 자동차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면 테슬라는 거품이라며 꺼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안 산 사람은 이제 곧 IT 버블처럼 대폭락기가 와가지고 헐값에 매수할 타이밍이 있다라며 기다리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두 가지 경우로 나왔던 문장의 단어들, 폭등, 폭락, 폭망, 거품 붕괴, 버블, 몰락. 근데 이 단어들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 정도 경험하셨습니까? 자산시장의 폭락과 폭망, 거품 붕괴, 이런 단어들을 살면서 들어보셨으려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97년 IMF거나 2008년 금융위기 정도거든요. 글로벌로 치면은 IT 2000년 IT 버블 정도가 추가됩니다. 사실 위에 나열한 것처럼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이런 폭락과 폭등, 버블 붕괴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 보트에 나오는 것처럼 고래가 뒤집어지고 헬리콥터가 날아가다가 부서지고 건물은 다 붕괴되고 불꽃은 튀기고 연기가 나는데 보트 하나를 타고 우리만 살아서 돌아가는 거, 이런 상황이 있나요? 지금 이거 몇 가지 상황들을 다 합쳐놔도 이런 그림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은 당연히 그냥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사진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양극단의 결과를 기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양극단만 돈을 벌까요? 아니요. 저는 극단적 상황이 아니어도 부의 축적은 가능하고 대부분 부를 이루신 분들은 그렇게 일상적인 상황에서 부를 일구십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에 있어 무언가를 선택하더라도 꼭 극단적인 방향을 생각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했더라도 내 반대쪽 포지션이 폭망하게 되는 그런 상상까지 하면서 상상의 다리를 펼치진 않는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확률이 높은 방향에 자신의 달선을 투자할 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반대쪽이 완벽하게 무너져버리는 극단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부동산은 매년 인플레이션만큼만 오르면 돼요. 그리고 실제 그만큼만 오르고요. 안 올랐던 해가 있기 때문에 몰아서 오르는 해가 폭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 시계열로 보면 부동산은 매년 인플레이션만큼만 오릅니다.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외국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는 과거 2010년대에 애플처럼만 흘러가면 돼요. 애플이 처음 아이폰 만들어냈고 그 아이폰이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꿨고 사용자들의 UX, UI를 변경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한 문화와 시대를 만들었듯이 테슬라는 그것을 스마트폰이 아닌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로보택시를 비롯한 AI 로봇 산업까지 연계해가지고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천천히 금과 채권의 자금이 이동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자산적 속성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깨우치기만 한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넘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사실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눈치 게임 같은 거예요. 먼저 눈치를 빨리 채는 영리하고 영민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트코인의 수량을 늘리는 동안 끊임없이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고래들은 계속 축적을 해가고 기존 금융권들은 하나둘씩 진입하기 시작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낌새를 눈치챈 사람들만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알만한 사람들만
하나씩 일어나서 자리에 앉는 그런 구조가 될까요? 어느 순간 모두가 눈치채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치 2018년부터 시작됐던 부동산 폭등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집을 사지 않는다 라고 했던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게 꼭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기보단 모든 자산 시장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변화고, 아직도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못한 비트코인은 이러한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단기나 중기적으로 본인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한 포지션만을 딱 세팅하는 거를 전 지향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다 팔고 테슬라 몰빵, 내가 살고 있는 실거주 부동산까지 싹 팔고서 테슬라 몰빵하는 경우, 미국 주식 싹 다 팔고 비트코인 몰빵, 이거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다 팔고 알트 몰빵, NFT 몰빵, 이런 식으로 뭔가를 다 팔아버리고 다음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이 오태민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012, 0 아니면 1로 가는 사람, 이런 경우들의 극단주의의 대표자죠.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처럼 전세계 주식, 채권, 원자재 등을 모두 다 담는 방식이 아니어도 적절한 자산 간 밸런스는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2010년대 초반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폭락론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유명했던 선대인 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주택 구매를 싫어할 때 대중을 지배했던 논리가 인구 감소론이었습니다. 인구 감소론. 주택을 사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어떻게 주택 가격이 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은 폭락한다라는 논리를 설파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궤변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그럴싸하게 들렸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맞는 팩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논리에 현혹된 사람들이 집을 팔았어요, 많이. 그리고 집을 사라고 권유하는 사람한테 욕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소장님들한테 욕했어요.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 당시에는 원수한테 집 사라고 권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는 아직도 감소하지 않았어요. 좀 더 가야지 감소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해도 핵심 지역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릅니다. 그리고 여기엔 안 써있지만 인구는 감소해도 가구 수는 감소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희를 낳아주셔서 자녀가 둘이 있었으면 자녀 둘이 결혼을 해서 나가게 되면 서로 따로 떨어져 나가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집의 개수가 그 인당 수로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싹 빼고 언젠가 인구가 감소한다는 논리로 폭락론을 외치면 엉뚱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누구보다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미래를 확신합니다. 하지만 모든 레거시 자동차 기업이 다 망하고 법정화폐로 표시된 자산의 가격들이 모두 다 폭락하는 상황이 급하게 오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시기를 사실 누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믿는 거는 언제나 그 극단의 생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단의 상황이 예상되면 그 극단을 저지하는 반작용이 나오고 다시 새로운 방향이 도출되면서 정반합에 의해서 세상이 진화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모두 다 살아남을 수는 없겠죠. 이러한 대격변의 시대에 누군가는 또 살아남고 레거시 자동차 기업 안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나오고 재빠르게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법정화폐화하는 나라들도 생겨날 것이고요. 최대한 늦었지만 유관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산업을 발달시키려고 하는 나라들도 나오고 다양한 방식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내 자산이 불어나야 돼요. 일로 가야만 내 자산이 불어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나는 폭망 이러면 안 돼요. 세상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느 방향으로도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꽤 생각보다 긴 기간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더라도 내 자산은 불어나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분산이 필요합니다.
국가, 변동성, 통화 이런 것들에 대한 분산이에요. 종목의 분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종목의 분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대표적인 분산은 자산 간 분산이고요. 자산 간 분산이란 비트코인, 테슬라, 부동산과 같이 서로 다른 유형의 자산들로 내 자본을 나눠 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의 분산이 있겠죠. 기간의 분산은 내가 발견한 좋은 주식을, 좋은 암호화폐를, 좋은 부동산을 한 번에 모두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자산의 가격이 좋은 가격으로 되는 시점을 고르기 위한 기간을 분산해서 매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또 다른 분산은 국가와 변동성, 통화의 분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동산, 한국 거죠? 낮은 변동성이 있고요. 원화 자산입니다. 주식, 저는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거죠? 그리고 변동성은 중간 변동성입니다. 통화는 달러예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글로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것이죠. 대신 변동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원화, 달러도 아니고 그냥 암호화폐, 새로운 개념의 화폐입니다. 이렇게 부동산과 주식, 비트코인은 각각 앞서서 말씀드렸던 국가와 변동성 통화라는 부분에서 완벽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분산되어 있는 자산은 마치 무게추에 추를 달아서 균형을 맞추듯이 내 포트폴리오가 한쪽 방향에 올인되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폭락하거나 폭망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밸런스를 잡고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이게 맞다고 봐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만든 예전 영상에서 스톡데이롱이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정리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나왔던 스톡데이롱이 말씀드렸던 이야기, 어떻게 살아 돌아오게 됐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매일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